예, 안녕하세요. 수원, 성남,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자, 오늘은 성범죄 사건의 발생 유형과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을 경우에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로 신고나 고소당하는 다양한 유형 중에서 첫 번째로 살필 수 있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서 술자리에서 합석을 하거나 클럽에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어플 등을 통한 만남에서 이른바 첫 만남에서 성관계를 갖게 된 후 여자가 남자를 고소하게 되는 원나잇 투 고소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만남이 이례적인 만남도 많아졌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남녀가 술자리에서 합석을 한다든지 혹은 어플 등을 통한 만남을 도모해가지고 만난 후에 같이 술을 몇 잔 마시고 성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는 분명히 여자와 술을 마시면서 서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어떠한 폭행 협박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성관계 후에 여자가 남자로부터 강간이나 혹은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추행 등을 당했다고 신고 고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남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것처럼 꽃뱀인 경우입니다. 남자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가지고 어떠한 폭행, 협박, 강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빌미 삼아서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당했다고 문제 삼는 것이죠. 두 번째 역시 범죄가 실제 성립하지 않는 경우인데 여자들이 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행위 당시에는 거부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후회하면은 강간이 성립한다라고 착각하는 아주 무지한 여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만나서 성관계를 했어요. 근데 B라는 여자가 A라는 남자랑 술 마실 때는 그냥 술도 좀 취하고 그러니까 A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또 A가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꼬시고 그러니까 A 자취방에 따라가가지고 성관계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옆자리에 누워있는 A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런 남자랑 잠을 자더니 이런 후회를 하게 된 경우에 뭔가 법을 잘못 알아서 내가 지금 와서 후회해도 지금 와서 이 남자랑 성관계를 하기 싫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착각을 하고 법률인 무지와 본인의 어떤 뻔뻔함이겠죠? 남자를 신고나 고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유형에서 세부적으로 세 번째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술자리라든지 어플 등을 통해서 원나잇을 했는데 그것을 남자친구 등에게 들킨 경우에 남친한테 본인의 체면과 자존심 혹은 정조관념 등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강간 강제추행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혹은 그 얘기를 들은 남친이 신고하는 경우 이것도 이런 경우에 포섭이 됩니다. 역시 동의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죠. 다만 남친에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범죄처럼 다뤄지게 되고 신고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진짜로 이거는 범죄인데 실제 폭행 협박이 있었던 겁니다. 여자가 어느 정도 거부 의사를 여자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한 남자가 여자의 안 되는 돼요라는 몇십 년 전 그런 어떤 농담 같은 얘기에 힘입어서 여자가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 혹은 강압적인 태도로 여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성관계에 이르는 겁니다. 이건 범죄죠. 어쨌든 이런 일들에 의해서 원나잇 후에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신고가 당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서는 이런 유형이 있어요. 어플이라든지 채팅 앱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조건 만남을 했는데 성매매자가 즉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폭행 협박 같은 그런 어떤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성범죄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당하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성년자와 성인이 돈을 매개로 해서 금전적인 대가를 성인이 미성년자한테 주고 그것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하는 것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로부터 성을 구매하였다가 나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것이 발각되고 성범죄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이 미성년자가 다른 사건에서 뭔가 형사 입건이 됐을 때 혹은 참고인이나 증인 등으로 조사받았을 때 옛날에 미성년자로부터 성을 매수했던 행위 등도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성범죄로 입건이 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랑은 유형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제일 악질적으로서 남자 입장에서 제일 억울한 건데 세 번째 유형은 이런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역시 이거는 갑과 을이라고 할까요? 아까 구분하기 위해서 갑과 을이 정상적으로 교제를 했어요. 갑은 남자고 을은 여자라고 합시다. 정상적으로 교제를 했는데 사귀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갑과 을이 어떤 사연에서든지 어쨌든 헤어집니다. 그런데 헤어졌는데 을은 갑에게 앙심을 품은 거예요. 내가 저 남자랑 사귈 때 모든 게 다 후회되고 어쨌든 지금 저 남자 너무 괭심하다. 갑한테 차였다든지 아니면은 갑이 딴 여자랑 바람을 펴가지고 을이 갑이랑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갑과 을이 같이 수험생으로 공부했는데 갑은 을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지는 전혀 안 도와주고 갑만 합격해가지고 수험생을 끝내버리고 을은 수험생을 실패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 사실관계 속에서는. 근데 이런 경우에 전 여친이 전 남친을 사귀는 중에 강간당했다고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상당히 억울하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교제 사이에서 성인 대 성인으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고소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전 여친의 그러니까 이 교제했던 갑과 을이라고 했죠. 을이 여자라고 했습니다. 을과 새로 사귀는 남자친구 병에 의해서 고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병이 을에게 옛 남자 관계를 충원했을 때 을이 자신이 옛 남자와 별일 없었다 혹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강제적이었다 이런 거를 새 남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새 남친이 아주 악질적인 경우에는 전 남친을 겁을 줘서 돈을 뜯자 이런 공갈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이 성범죄로 신고되는 혹은 고소되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가 다양한 만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성범죄로 신고 고소당하는 경우들을 일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성범죄로 수사가 개시되면은 최초로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 법적으로는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한 경찰관, 경찰 수사관이죠. 형사라고도 하는 형사가 이렇게 해요. 홍길동 씨 맞습니까? 홍길동 씨가 김영희 씨랑 있었던 일에 관해 가지고 조사할 게 있으니 몇 월 며칠까지 경찰서로 나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이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범죄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로 전화를 받게 된 경우에는 절대로 이게 아무리 성범죄 혐의로 전화를 받으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절대 경찰서에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랑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얘기했던 사례 중에서 남자가 억울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남자가 잘못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쪽이든지 성범죄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첫 수사부터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 첫 번째 경찰 조사 피의자 신문에서 말하는 내용들도 전부 다 불리한 자백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은 법적으로 강간과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법적으로 성범죄와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진술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랑 B랑 성관계를 맺었고 A가 지금 남자로서 성범죄 혐의를 입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근데 B가 A를 신고했어요. 그리고 경찰관이 물어봅니다. A한테 B와 성관계를 몇 월 며칠에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A가 예 했습니다. 그러면은 경찰관이 물어봐요. 그때 B가 싫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럼 A가 싫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던가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관계에 이르게 됐죠? 가만히 있어서 제가 옷을 벗겨가지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때 경찰관이 물어봅니다. B가 싫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A는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고소했으니까 뭔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B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칩시다. 이 말 해도 괜찮은 걸까요? 앞뒤 정황에 따라서 해도 될 수도 있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만 봐가지고 그 얘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A와 B 사이 성관계 후의 정황에 따라서 지금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고 해도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 내가 떳떳하니까 별 문제 없겠지 해서 경찰 조사 받으러 갔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된다든지 막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절대로 성범죄 수사가 개시되면은 혼자 대응해서 안 됩니다. 사안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사안마다 대응 방향도 달라야 되고 목표도 달라야 됩니다. 정말로 만약에 남자에게 잘못이 있다라면은 합의를 한다든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이 있는데 무조건 무죄 주장을 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잘못이 없으면 당연히 무죄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함부로 얘기한 것들이 다 나중에는 법정에서 본인을 교도소에 보내는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범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은 혹은 내가 스스로 잘못한 점이 있어서 성범죄로 고소당했다고 생각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 법무법인과 상의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